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이 어떤 검토를 거쳐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띄운 건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국민의힘이 불과 한 달 전에 김포시장으로부터 서울 편입안을 문건으로 건네받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건넨 김포시 역시 1년 전쯤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이제껏 공식 검토 보고서조차 전혀 만들지 않았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포시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는 1년 전쯤부터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건과 관련해 예상 손익을 따져보거나 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대로 된 연구 용역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작성된 별도 보고서는 없다며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일에 회의를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나면 구체적인 자료가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6일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날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통상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주민 설명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경기 분도 관련 설명회에서 나온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 여론의 근거로 봤습니다. 통상 행정구역 변경과 같은 정책 추진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의 용역을 맡겨서라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1년간 정책을 구상해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는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9월 말쯤 김포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달 만에 메가서울 정책을 급 진전시켰는데 정작 관련 보고서는 없었던 셈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책 초기 단계 논란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조율 과정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수도권 주민의 편입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왜 이렇게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지 정치부 송우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김기현 대표는 총선용 전략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수도권 총선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지금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여권이 참패했던 지난 21대 총선 결과입니다. 경기도 의석수를 보면 전체 59석 중에서 민주당이 51곳, 국민의힘은 7석에 불과합니다. 네. 지도를 보면 지금 서울 인접 지역에 국민의힘 의석이 없는 걸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랗네요. 맞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만 대략 따져보면 20석가량이 되는데요. 이 메가서울 전략에 참여한 당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김포, 고양, 구리, 하남 이런 지역들에서 의석을 앞으로는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지역들의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인데 합치면 8석이 됩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서울 편입 이슈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면 앞으로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총선 전으로, 그러니까 뭐 몇 달 안에 실제 추진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야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선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기상 총선 전으로 곧바로 서울 편입이 실현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년 정도 남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장기적인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포석도 깔려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실제로 한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포든 구리든 하남이든 실제 편입까지는 몇 년씩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선까지도 진행 중인 이슈로 우리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당 지도부는 이게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서울이랄지 뭐 다른 지역에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서울 시민들 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등 기존의 메가시티가 한번 추진됐던 곳들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한번 무산됐던 부울경 지역에서는 며칠 전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 서울 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한 국민의힘 지자체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중한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두고 던진 정책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네. 국민이 호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 등을 내걸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초과 금지나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하란 내용 등은 빠졌습니다. 대신 당 지도부와 중진 또 대통령 측근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식 의결이 아니라 권고에 그쳤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당초 2호 혁신안으로 거론됐던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출마나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 등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대신 당 지도부와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위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마저도 혁신위 차원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한 건 아닙니다.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인 위원장이 언급한 중진은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대통령과 가까운이란 표현도 모호하다는 평가입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 불출마에 대해선 혁신위 내에서도 말이 엇갈렸습니다. 불출마로 못을 박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종합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제안되어 온 내용을 보고 혁신위는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조정,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한 하위 20% 공천 배제 등 4가지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에서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혁신위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인유한 위원장이 무서울 정도로 정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공천 룰까지 손댈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나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같은 안이 정치적 권고에 그치면서 출범 일주일 만에 혁신의 핵심에서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노진호 기자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강조해왔습니다. 경남 경북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좀 소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좀 어려운 데서 도와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엔 동일 지역에선 3선 초과 금지, 윤 대통령 측근 의원들의 서울 출마까지 거론하며 연일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발표한 2호 혁신안에선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당 지도부와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을 상대로 각을 세우는 게 부담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가 지도부를 너무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혁신위가 2호 혁신안에 영남권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 등을 못 박더라도 이후 당에서 이를 수용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심위의 구체적인 룰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도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을 그때마다 의결해 주지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혁신위가 공천 문제에서 사실상 한 발 빼는 모양새가 되면서 출범 일주일 만에 핵심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전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난민촌에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공격을 퍼부어 생지옥이 된 가자 지구로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던 가자지구 출신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칩니다. 기둥에 깔린 부상자에겐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바닥엔 피가 흥건하고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스라엘군은 사흘째 자발리아 난민촌을 폭격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피해가 없었던 이곳은 잇따라 공습을 받아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처럼 초토화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가자시티를 포위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UN 구호기구 측은 직접 운영하는 학교 4곳도 공습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취제가 부족해 맨정신으로 수술을 받고 연료 부족으로 시신 보관소의 냉장 시설도 꺼야 하는 처지입니다. 가자 지구에선 한 달 가까이 교전이 이어지며 9,000명 넘게 목숨을 잃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Israel is not at war with the civilians in Gaza. Israel is at war with Hamas. We are fighting to free our hostages from Hamas and free Gaza from Hamas. 오히려 여러 차례 가자 지역 남부로 대피하라고 촉구하는 등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국에 머물던 가자 지구 출신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허가증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는 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렇게 민간인 희생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 범죄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공격을 피하려고 일부러 난민촌에 자리 잡고 있다며 공격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희연 기자입니다. 자발리아 난민촌은 가자 지구에 있는 8개 난민 캠프 중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2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한 이후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습 목표가 됐습니다. 가자지구 전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살라 알딘대로 바로 옆이라 이스라엘군이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쪽과 중간에서 장벽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리한 뒤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만 포위해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공습을 피하기 위해 난민촌 주변에 핵심 시설을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עם עשרות מחבלים נוספים באזור שיש בו מפקדה ותת קרקע שממוקם בתוך בניינים, בתוך המחנה פליטים האזרחי. 그러면서 자발리아 난민촌 서쪽에 하마스의 지하 터널과 정보센터, 로켓 발사대, 무기 생산 시설 등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결국 하마스를 제거하려면 난민촌 주변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죽고 다칠 걸 알면서도 무차별 공격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But you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refugees, a lot of innocent civilians, men, women and children in that refugee camp as well, right? This is the tragedy of war. JTBC 백희연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치닫자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명문 코넬 대학생이 유대인 살해 협박글을 올려 하루 휴교에 들어가는 일마저 벌어졌고 로마에선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표지석들이 훼손됐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캠퍼스에 소총을 가져와 유대인 모두 쏴버리겠다. 미국 명문 코넬 대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이 학생은 이틀 만에 붙잡혔지만 현지 시간 3일 대학 측은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하루 동안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뒤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LA의 한 유대인 식당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대인의 역사를 담은 벽화 아랫부분이 새로 칠해졌는데요. 원래는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의 낙서가 있었는데 그걸 지운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과 진보 유대인 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faire sa part. Donc on ne peut pas rester silencieux quand il y a des bébés, des enfants qui sont massacrés, que ce soit tous les génocides, soit les Ouïghours, quand il y a eu le Rwanda. Il faut que nous les humains, qu'on fasse bloc à ces gens-là, sataniques, diaboliques-là, qui veulent un monde de diable. 이탈리아 로마에선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표지석들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나치의 학대를 받던 유대인의 나라가 정작 가해자가 됐다는 걸 지적했다는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입니다. 병원장은 방송에도 출연했던 이모 씨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함께 투약한 걸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무료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씨가 운영한 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사전 알림이 통보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남 신사동에 있던 피부과는 한 건의 프로포폴 과다 투약이, 이곳을 폐업하고 차려 현재 논현동에서 운영 중인 병원에선 73에 걸쳐 프로포폴을 적정량 이상 처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사전 알림이는 1차 경고 조치로 식약처는 이후 감시를 계속해 과다 처방이 반복되면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의사 이 씨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다 처방이나 남용하는 의사에 대한 면허 제재 등 여러 가지 법적 그리고 윤리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선균 씨를 불러 마약 복용 여부와 출처를 조사한 뒤 조만간 의사 이 씨도 불러 마약 제공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19억 원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 총조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전 씨 측은 사기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 측은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전 씨가 준 고가의 차량을 압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전 총조 씨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공모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전 씨 측은 15명에 대한 19억 원대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전 씨는 앞서 번 돈 대부분을 남 씨에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 씨 측이 전 씨와 대질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 씨 측은 이에 대해 사기 공범이 아니고 전 씨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면서 남 씨가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가 준 고가의 차량을 압수해가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요즘 집 팔겠다고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 넘게 쌓였다고 합니다. 높은 금리에 대출 부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도 크게 줄어든 건데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신축 대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신도시 열풍에 한때 인기 지역이었지만 이젠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이렇게 거래가 끊겨버리니까 손님들은 없고 물건은 조금 쌓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수요자들이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이 지역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1,300여 개가 쌓이면서 전달보다 20% 급증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팔려나가지 못한 매물은 8만 건이 넘었는데 3년 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 매물만 쌓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조이기 흐름에 맞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집 사려는 수요는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줄다리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 거죠. 매도분들은 전고점 찍은 그 금액까지는 이제 받고 싶어 하시고, 근데 매수분들은 조금 더 조정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있고. 이 같은 관망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거래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하나은행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은행권이 잇따라 상생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PC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 유행 당시 받았던 2%대 대출 금리가 이제 6%가 됐다고 말합니다. 총 대출 갚아야 게 월에 한 200-300 이상 나가야 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적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거나 은행이 갑질하고 있다고 비판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1,000억 원대 서민금융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 사업자 30만 명에게 이자를 돌려주거나 상환을 미뤄주고 생활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승열 은행장은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자발적인 움직임과 별개로 금융당국에선 여러 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비롯해 은행 출연금과 기부를 늘려 재단을 만드는 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필요에 따라 금융권 재원을 요구하는 또 다른 관칠한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가 아이들, 청소년들 진료하다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분娩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지만 산모나 신생아가 숨지면 국가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현재 분娩 사고 중 극히 일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상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확대를 하면서 의료소송으로 환자와 의사의 갈등으로 가기 전에 중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야 필수 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국가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왜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이런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됐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겁니다.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자 3천만 원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카드를 내민 걸로 보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 남은 쟁점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로 금액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고 보상 금액이 실효성이 없다면은 제도의 의미는 좀 굉장히 반감될 것 같고요.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상 범위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음식에서 벌레나 수세미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킨,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념치킨에 철로 된 튀김 바구니망 일부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철수세미가 함께 튀겨지거나 철심이 섞여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음식점에서 적발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들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였고 그 다음은 주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었습니다. 업계 중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고요. 1,400개가 넘고 저희는 이제 남들보다 4배가 많다 보니까. 상위 10곳 업체의 사유를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음식에 이물질이 섞인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진 않았지만 햄버거 사이에 비닐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벌레가 섞여 나온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본사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외부 기관을 통해 점검을 하는 등 위생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본사의 직접 책임은 미미합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나 몰라라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관련 논의는 1년 동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최근 빈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자 정부가 오늘 빈대 합동 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책을 논의하고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하면 전문 인력이 출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방역 조치를 합니다. 요즘 위스키, 젊은 층에서 특히 더 인기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불만도 큽니다. 술에 세금 매기는 방식을 바꿔서 위스키 가격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원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위스키들이 쭉 진열이 돼 있는데 국산 위스키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위스키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국산 위스키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스키 같은 증류주엔 가격의 72%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맥주나 탁주처럼 양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와는 다른 겁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붙는 데다 수입 위스키엔 관세 등이 더 붙으면서 같은 술이라도 우리나라에선 배로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등 대부분 OECD 국가는 증류주에 종량세를 도입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この日本のチタはかなり高いと思います。どのくらい高いですか？おそらく大体倍ですね。2倍。 はい。 고급 술이 더 비싸지는 구조 때문에 국내 위스키 개발은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달엔 증류주에 종량세를 매기는 주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류주인 서민술, 소주값은 출고가가 저렴해 세금이 낮았는데 종량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위스키가 안 내리고 소주가 안 올랐으면 좋겠네요. 더 많이 먹는 술이 소주다 보니까. 결국 업계와 소비자 반발이 관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채용 매니저 누구입니다. 라면서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주문 대행해주는 일이다. 주부, 여성, 대학생, 직장인 누구나 할 수 있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문자 받아보셨을 겁니다. 구인 구직 매니저, 일자리 채용 매니저, 채용 서포터, 보내는 이름도 직책도 제각각이지만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솔깃하더라도 링크 누르거나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 대신 사서 보내주면 원금에 포인트까지 더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뜯긴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문자에 찍힌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이라며 결제를 하게 합니다. 결제 원금의 물건값의 20%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처음엔 5만 원, 10만 원 등 싼 걸 사게 하고 실제로 포인트를 줘서 안심시켰습니다. 1차 때는 90, 2차 때는 160 하더니 3차부터는 갑자기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홀린 듯 돈을 보내다 3시간 만에 7천만 원을 보낸 A씨는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송금을 하셨던 거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인이 지급 정지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범죄 연관성이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 건 제외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협조일 뿐이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며칠 새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계좌를 동결시키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문구를 넣으면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조항을 들어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 경찰서도 있어 피해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렇고 진짜라고 여겼던 사진, 영상들이 속속 가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게 벌금 물릴 수 있다며 SNS 회사들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5아이와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걸어 나옵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붙들고 또 다른 손으론 다른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이 남성의 등 위로 새 아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공격받는 가자지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널리 퍼진 이 사진. 하지만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손과 발이 부자연스럽다는 게 포렌식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AFP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AI가 만든 사진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진은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 공식 SNS에도 올라와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여자 형제 때문에 운다는 가자지구 소년도 이번 전쟁 때문에 운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 시리아 내전 당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바탕으로 만든 폭격 영상까지 진짜인 양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진영으로 두 쪽 난 세계를 더욱 극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EU는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앞세워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SNS 회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폭풍 시아란이 덮치면서 유럽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도 넘어 사상자도 잇따르고 있는데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더니 서 있던 남성을 그대로 밀어 쓰러뜨립니다. 비바람에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서 사람이 깔려 숨져 있습니다. 넘어진 나무는 차들도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라는 프랑스 브르타뉴와 노르망디에 먼저 강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폭풍이 상륙한 브르타뉴 끝자락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7km에 달했습니다. 프랑스에선 트럭을 몰던 운전자 1명과 창문을 닫으려던 남성 1명이 떨어져 숨졌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C'est un drame qui s'est déroulé pour ce chauffeur poids lourd dans l'Aisne où le camion manifestement a été déporté par le vent et a terminé malheureusement dans un arbre. Puis 나무들이 송전선 위로 쓰러져 120만 가구가 정전됐고 일대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Ça m'embête un petit peu parce qu'on a eu en fait il y a un arbre qui est tombé sur l'autoroute. Donc ce matin on a pris 2 heures pour un trajet qui dure 30 minutes normalement.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기울어진 탑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피사는 도시가 물에 잠겼고 길 한가운데 폭포가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에선 항공편이 200편 넘게 취소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가을치곤 날씨가 따뜻했죠. 이례적인 더운 가을이 이어지면서 이맘때쯤이면 볼 수 있던 선명한 단풍보기 어려워졌다는데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가을에 접어든 북한산입니다. 울긋불긋 물들긴 했지만 여전히 초록색을 벗지 못한 단풍이 꽤 눈에 띕니다. 단풍 구경을 왔다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단풍 색이 좀 어둡다는 느낌? 빨갛고 새노랗고 이런 거 기대했었는데. 올해 유난히 더운 가을 날씨 때문입니다. 11월이지만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했습니다. 원효봉 올라갔다 왔습니다. 추울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올라갈 때 너무 더워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의 광합성이 줄어듭니다. 이때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붉은 색깔에 띕니다. 하루 중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면 가장 활발한데 높은 기온 탓에 제대로 물들지 못한 겁니다.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등산객들의 옷차림도 가벼운데요. 따뜻한 날씨에 단풍잎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물들었습니다. 올해 북한산과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이틀 늦었고 속리산은 5일, 내장산은 7일 늦었습니다. 지난 9월 전국의 평균 최저 기온은 19도로 평년보다 3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이상고온의 이유를 북쪽에 찬 공기는 내려오지 않고 남해상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빗방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밖으로 화분을 내던지고 불을 지르겠다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야 했다는데 그 현장을 모바일 DC로 보시죠. 일단 칼 먼저 내려놓고. 위험한 거 내려놓읍시다. 칼 내려놓고 얘기하자고요, 저랑. 새벽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은 2달 전에도 차량을 훔쳐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던 13살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속도를 올려 차선을 넘나드는 흰색 SUV. 빨간불도 모두 무시합니다. 따라붙는 경찰차를 피해 달립니다. SUV는 철조망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차를 훔쳐 면허 없이 몰았습니다. 촉법 소년이라 조사만 하고 집에 돌려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남의 차를 털다 붙잡혔습니다. 이 중학생 한 달을 못 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달 27일 다른 중학생 2명과 오토바이 3대를 훔친 겁니다. 오토바이 가게까지 타고 간 것도 훔친 차였습니다. 얘네들이 법을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이번에는 반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60대 남성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를 보고 달아났고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어둑해진 길을 걷다 현금 인출기가 있는 건물로 몸을 틉니다. 옆으로 맨 가방에서 뭔가 꺼냅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지나고 헐레벌떡 뛰어나온 남성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는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약공고 앞에서 이제 누워 계셨고 뒷목을 잡고 이렇게 계셨거든요. 아마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나. 곧이어 피해 여성의 연락을 받은 딸이 달려오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로 도주로를 분석해 범행 2시간 40분 뒤 인근 빌라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빨리 돈 찾아서 내 여자가 반항하니까 쪽가위를 휘둘다가 도망가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 이게. 경찰은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최근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걸 놓고 태국에서는 한국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긴 했지만 태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한국 여행 금지란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한때 이 단어가 해시태그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불법 체류를 의심받고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외교적 문제로 번지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증가로 입국 심사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태국인만을 대상으로 강화된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며 최근 8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국 관광객은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습니다. 태국과 우리나라는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 허가 심사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심사에 적은 입국 목적과 실제 입국 목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때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 SNS에 올라온 사례들을 점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100년 전 이방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공연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 한글 이름까지 가졌던 스코틀랜드 화가가 남긴 그림 속 이야기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모습이 두루마리처럼 펼쳐진 무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설빔을 입은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과 제자를 이끄는 선비의 행렬은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따뜻하고 소박한 풍경을 되살립니다. 1919년 한국에 온 스코틀랜드의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8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홀리를 치르는 새 신부와 일제의 아들이 끌려간 과부 같은 조선 여성의 삶을 깊이 조명했습니다. 공연은 그림과 역사를 엮어 그림의 뒷이야기를 춤으로 상상하게 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던 민초들이 일제의 억압을 거쳐 3월 1일 광장으로 나와 만세를 외칩니다. 이방인이던 키스는 격동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는 조선 사람의 모습을 그렸고 As they asked for my name, I realized I wanted a name of my own, a Joseon name. 결국 함께 어우러지며 새 이름 기덕을 받아들입니다. 뉴욕에서 일몰을 통해 전통과 현대무용의 만남을 보여준 서울시 무용단이 이번엔 키스의 그림을 빌려 푸른 눈에 비친 조선을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한말의 그때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또 그 그림 뒤에 숨어 있는 선조들의 어떤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림에 남긴 기덕이란 낙과는 그녀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반세기 전 해체한 비틀스가 내놓은 신곡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미 세상을 떠난 존 레논입니다. 1977년 녹음해둔 목소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되살린 겁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여든을 넘긴 폴 맥카트니와 링고스타가 기타를 메고 드럼 스틱을 잡습니다. 1970년 해체한 팝의 전설 비틀스가 내놓은 신곡입니다. 보컬은 이미 세상을 떠난 존 레논이 맡았습니다. 존 레논이 습작으로 만든 곡인데 노래와 피아노 소리가 뒤엉켜 있어 그동안 세상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죽은 레논을 살려낸 건 AI였습니다. 노래를 반복 학습해 잡음과 피아노 소리를 제거하고 오롯이 레논의 목소리만 남겼습니다. 여기에 폴 맥카트니는 베이스를, 링고스타는 드럼을 더했고 조지 해리슨이 생전에 남긴 기타 연주를 입혔습니다.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된 노래엔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더해졌습니다. My dad would have loved that because he was never shy to experiment with recording technology. 아마도 비틀스의 마지막이 될 노래, 남은 멤버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큰 선물이 됐습니다. My God, how lucky was I to have those men in my life.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까지 중부지방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주로 충청과 호남에 5에서 20mm, 강원과 경남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제주는 최고 10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에 안개가 짙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4도, 강릉 15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4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